데이터 분석의 기초. 네, 우리 이제 12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는 이제 R 프로그래밍 배웠습니다. R 프로그래밍. 특히 이제 변수, 함수, 패키지, 데이터 프레임, 탐색적 자료 분석 EDA, 데이터 가공 이런 부분 살펴봤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클린징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 시각화, 우리 ggplot 함수, ggplot2 패키지 이용해 가지고 살펴봤고, 지도 시각화, 인터랙티브 시각화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9주차, 10주차에는 우리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특히 이제 정형 데이터는 우리 실제 데이터, 복지 패널 15년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득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이제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뭐 종교 유무에 따라, 직업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한 이제 평균표와 그래프를 이용해서 결과를 도출했고요. 텍스트 마이닝에서도 힙합 데이터라든지 트위터 댓글 데이터를 가지고 고빈도 키워드를 이제 표로 혹은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는 걸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0주차고 우리 11주차부터는 조금 고급 데이터 분석 기초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고급적인 내용인데 특히 이제 11주차 지난주에는 변수 타입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변수 타입 뭐가 있었어요? 우리 통계에서 중요하게 삼는 건데 우리 통계에서 이제 척도라고 측정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측정해서 척도 스케일이라고 해서 명명척도 뭐였죠? 성별이나 이렇게 색상 같은 단순히 구분해 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통계량은 뭐였어요? 집중 경량 중에 최빈가. 그 다음에 이제 서열적도에서 구할 수 있는 집중 경량의 측정값은 뭐였어요? 중앙값 이런 거를 우리가 구해봤고요. 실제로 실습 문제 좀 이따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수 타입 중에 이제 연속 변수인 우리 뉴메릭 변수로 하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등간적도, 비율적도 이런 거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산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런 부분 살펴봤고 특히 이제 11주차에서는 이렇게 변수의 타입을 자유자재로 as numeric, as factor, 뭐 as data frame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구조 좀 어려웠죠. 이 데이터의 구조 얘기가 데이터의 구조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여러 번 나오긴 했지만 이제 명칭을 이렇게 쓰지 않는데 벡터 그리고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은 다양한 변수 타입을 담을 수 있는데 하나만 담을 수 있는 거 뭐라고 했죠? 매트릭스 좀 더 고차원 매트릭스를 담을 수 있는 걸 뭐라고 했어요? 어레이 영어 그대로 어레이 함수를 쓰면 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고차원의 변수 타입을 다룰 수 있는 거 마지막 리스트 대부분의 우리 함수의 결과물은 리스트 형태로 등장하는데 이 리스트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입력값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데이터 분석이 기초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네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후반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통계였습니다. 이제 통계에 대한 얘기, 통계 방법을 적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전반부에서 통계를 다루지 않았느냐? 통계 다뤘습니다. 예, 통계 함수도 다뤘죠. 산술 평균을 하는 미인 함수라든지, 뭐, 맥시멈, 미니멈, 뭐, 미디안 이런 통계 함수를 다 다루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그거를 뭐 기술 통계다, 집중 경량의 측정치다, 변산의 측정치다 이런 용어는 이제 쓰지 않고 통계를 다뤘어요. 자, 오늘은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12주차 수업인데 가설 검정과 추정. 특히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양적 연구를 한다. 대표적인 이제 실험 연구를 한다. 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 양적 연구의 기본 과정인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연구자가 제시하는 것을 가설이라고 하고 가설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해서 검증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 이론, theory가 돼서 결국은 30년, 50년 동안 교차 타동도를 거쳐서 이론화하는 게 우리 양적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실험 연구 방법을 쓰고요. 그 실험 연구의 대표적인 통계 기법으로 우리 다음 주에 제시할 t-테스트와 아노바, 흔히 평균 비교하는 건데 그런 평균 비교 추리 통계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법이 있다. 그 기본적인 문법이 가설, 검정과 추정이에요. 또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가설 검정에는 7단계 고전적인 방법과 현대 방법인 5단계, 추정에는 점 추정과 구간 추정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단계 가설 검정, 5단계 가설 검정, 특히 우리가 데이터 분석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고 했지만 또 하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통계적인 의사결정은 확률에 기반을 하고 확률은 결정론적 사고가 아니라 이제 확률론적 사고라서 여기에는 오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오차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기술 통계를 열심히 집중 경량의 측정치, 변산의 측정치 해서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 특히 데이터의 이제 위치, 거리, 변동 이런 거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통계 기법이다. 특히 이렇게 산술 평균이 상당히 혁신적인 사고였다. 통계를 떠봤더니 7개 기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하나의 기둥에 속할 정도로 합계와 역사적인 이제 정치적인 맥락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과거 정치 산술학 관점에서는 전수조사, 지금도 우리 전수조사 할까요? 우리 전수조사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인구 총조사, 인구 총조사 할 때 전수조사 안 하던데요, 샘플만? 그때는 샘플만 하지만, 그럼 군대 가는 거, 세금 내는 거, 이거 다 전수조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인구 총조사 관점, 고전적인 관점의 전수조사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단순하게 기술 통계 전수조사 해가지고 별도의 추론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추리 통계는 우리 요즘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장 큰 이제 인간을 뛰어넘을 거냐 했을 때 추론 능력이 뭐 인간의 뭐 석사 수준에 와 있다. 박사 수준에 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데서 추론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는 어떤 그냥 숫자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계에서는 표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표본의 특성인 통계치를 가지고 추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추리 통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럴 때 이제 이 오차, 우연히 이런 값이 나온 건지 어떤 패턴이 있는 건지 저는 그걸 랜덤오어 패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랜덤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추리 통계에서는 이제 어떤 차이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작은 경우 이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13주차에 다룰 t-테스트를 해봤는데 성별에 따라 월급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이게 전수조사한 거면 그냥 액면 그대로 차이가 있네 이렇게 해서 추리 통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수조사하는 경우. 그런데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 그중에 1000명만 뽑아서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 뽑아가지고 했더니 차이가 있는데 이게 우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따 등장할 우리 2차 시에 등장할 표집 분포랑 관련이 있는데 표집
그러니까 우연히 남자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 우연히 여자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뽑혀가지고 표집에 의한 오차, 이거를 표집 오차라고 불러요. 표집 오차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표집 오차라고 보기에는 이게 집단 간의 어떤 차이다. 그래서 이제 우연히 나타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이 극히 적으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집단 간 차이가 있어. 통계용어로는 statistically significant, 한글로도 꼭 앞에 통계적으로 이 말을 붙여줘야 돼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고, 반대로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커. 이럴 때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정확하게는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추리 통계 방법인데, 이럴 때 이제 유의 확률을 계산하는 통계적 가설 검정 절차를 거쳐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다. 표본을 구해가지고 그냥 기술 통계만 비교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이게 우연인지 패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설 검정 절차라는 거를 거쳐야 된다. 자, 그러면 통계적 가설 검정이란 무엇이냐? 통계적 가설을 테스트하는 거를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5단계 같은 경우는 유의 확률, 좀 이따 개념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유의 확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대립가설을 받아들일지 말지, 다르게 표현하면 영가설을 기각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자, 우리가 가설 검정하기 위해서는 가설이 필요해요. 예, 가설. 그래서 우리 가설은 크게 뭐가 있냐면 영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영가설은 실제로 채택한다, 기각한다 할 때는 영가설을 우리가 채택하고 영가설을 기각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영어로 가설을 하이퍼시스라고 부르고 아래 첨자. 제가 이제 통계 이렇게 그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눈이 좋아해. 통계 수업은 눈이 좋아야 돼. 우리 아래 첨자를 많이 쓰거든요. 노안이 오기 전에 공부해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탈릭 칠하고 H0에서 널 하이퍼시스 이런 부분을 영가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대립가설은 이제 얼터너티브 하이퍼시스 해가지고 얼터너티브 A를 따서 A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숫자 1, 0을 썼으니까 0과 1 차이가 있느냐 해가지고 1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대립가설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냐면 영가설이 거짓이라고 할 때 참이라고 채택되는 가설이 이제 대립가설이다. 자, 영가설, 대립가설 얘기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가설을 우리가 진술을 해야 될 때 대표적인 방법은 이렇게 앞에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 확률 실험에서 이제 상호 배반적이면서 이 부분이죠. 상호 배반적이면서 이제 포괄적인 방법으로 가설을 진술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영가설은 차이가 없다. 없다와 있다는 상호 배반적이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 앞면이면서 뒷면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앞면과 뒷면을 합치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발생하는 것처럼 있다하고 없다가 이제 제시가 되면 포괄적이다. 이렇게 영가설과 대립가설은 왜 그러냐면 영가설을 기각했을 때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포괄적이지 않으면 제3의 가설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배반적이면서 포괄적으로 가설을 진술을 해야 되고요.
앞에서 강조했죠. 영가설, 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하는 결정은 영가설 기준이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은 어디에 놓느냐면 대립가설에 우리 13장에 이제 t-테스트 할 때 성별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있다. 이게 나의 주장이면 그 주장은 대립가설에 보통은 그렇게 설정을 하고 없다는 영가설로 설정을 한다. 이럴 때 이제 등호를 쓰는 가설을 등가설, 누가 큰지 작은지 관심 없고 양쪽에 해당이 돼도 기각이 된다 해서 양측 검정, 영어로는 two-tailed test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보다 혹은 여자가 남자보다 소득이 더 많다 이렇게 한쪽으로 방향성이 있는 거를 부등가설, 한쪽만 한다고 해서 단측가설. 그러면 왜 테일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좀 이따 볼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근데 분포에 이제 보통 한쪽 꼬리냐 양쪽 꼬리냐 해서 원테일드 테스트냐 투테일드 테스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한다고 했는데 자, 유의 확률이 있고 유의 수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7단계 가설 검정에서는 유의 수준이라는 얘기를 해요. 유의 수준은 뭐냐면 키워드는 최대. 그래서 영가설을 기각할 때 범할 수 있는 최대 오차가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파라고 쓰기도 해요. 알파. 근데 이제 알파는 혼동스러운 게 최대 오차일 때도 알파를 우리가 쓰기도 하고 실제 오차를 계산했을 때도 이제 알파를 쓰기도 해서 이 부분이 좀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알파는 최대 오차라고 했는데 갑자기 알파를 실제 오차에도 계산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 확률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유의 확률은 뭘까요? 똑같은데 H0 영가설이 실제로 참인데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야. 최대가 아니야.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그건 좀 이따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고 일단 유의 확률의 동의어는 probability, 확률 값이다. 그래서 p-value 정확하게는 이제 p를 이탈릭제로 쓰는데 p-value 이렇게 해서 유의 확률, p값, p-value 실제 오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의 확률 통계적 가설 검정은 앞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실제로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데도 우연히 차이가 있는 데이터 이러고 이제 이거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의 확률이 크게 나타나면 실제로는 우연인 거지. 예. 그런데 우연히 차이가 있을 확률이 작으면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럼 실제로 집단 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연이 아니다. 패턴이다. 랜덤화 패턴에서 패턴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의 확률을 가지고 통계적 의사 결정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 결과에 따라서 영가설을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 특히 기각했을 때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 거 그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1종 오차 앞에서 알파라고 썼던 1종 오차가 있고 2종 오차가 있는데 1종 오차는 실제로 이제 영가설이 실제로 참인데 영가설을 기각하는 오차 p-value랑 동일했죠. 최대 오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p값 유효확률하고 동일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2종 오차 아마 이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재판에서 검사가 있고 이제 변호사가 있는데 검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변호사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유죄인 경우를 판사가 유죄로 판결을 한다.
그건 우리는 올바른 의사결정이다. 무죄로 판단한다. 올바른 의사결정이다. 그런데 실제로 얘가 유죄인데 무죄로 판단한다든지 혹은 유죄인데 무죄인데 유죄. 이렇게 반대로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그래서 H형이 실제로 참인데 얘를 기각한다는 건 거짓으로 보는 거죠. 이게 1종 오차라는 거고, 2종 오차는 실제로 거짓인데 얘를 채택하는 거, 참으로 보는 거지. 얘가 2종 오차라고 보고 우리는 알파, 그릭 문자로 알파, 베타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요. 조금 이제 낯선 용어들이 있어서 어색할 수도 있는데 친숙하지 않죠? 자, 7단계 가설 검정은 전통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앞에서 배웠던 상호 배반적이면서 포괄적인 방법으로 성별에 따라 월 소득의 평균의 차이는 없다. 연가설. 있다. 대립가설.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2단계 유의 수준 최대 오차. 최대 오차를 적어준 이유, 뭐 알파는 0.05보다 작다. 이렇게 최대 오차를 적어준 이유는 뭐였냐면 과거에는 컴퓨터가 없었고 실제로 컴퓨터라는 거는 계산하는 사람을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 우리 ER 붙은 거, 사람이 계산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미적분을 해야지 정확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소수점 두째 자리 막 이렇게 계산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컷오프를 임의로 정한 거예요. 왜 5%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5%냐? 물론 학문에 따라서 5%, 뭐 1%, 0.1%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임의적인 거고, 7단계에서는 일단 우리가 흔히 합격, 불합격할 때 커트라인 정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커트라인 정해놓은 거다.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5%보다 작으면 우연이라고 보지 않겠다. 패턴이라고 보겠다. 그게 2단계고, 3단계 검정 통계량,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13주, 14주차에 배울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T테스트는 T값, F테스트는 F값. 그래서 T값, F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따라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고요. 4단계 이제 그거의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처럼 T값의 분포가 있어요. 우리가 임의 표지 분포라고 부르는데, 정규 분포처럼 좌우 대칭인 자유도 영향을 받는 F 분포는 좌우 대칭은 아니고 자유도 영향을 받고 음액값이 없는 이런 분포들을 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포가 나오면 유의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커트라인이 정해져요. 몇 점? t 값이 2보다 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기각하겠다. 그럼 6단계에서는 실제로 내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3단계 t 계산하는 공식에 따라서 t 값을 계산해요. 그래서 이제 t 값을 계산해봤더니 2.7이 나왔어. 5단계 기각령에서 t가 2보다 초과되면 기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7단계에서는 그걸 비교해. 아하, 내 계산한 6단계 값이 5단계 기각 영역에 들어간다. 그럼 이제 연가설을 기각하면 자동으로 성별에 따라 월소득의 평균의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통계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때도 여전히 오차가 있다. 최대 오차가 5%, 1%, 0.1% 요거 이제 기술해 준다. 그게 이제 인간 계산기가 있을 때 그렇고, 우리 컴퓨터가 발달했잖아.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해서 대중화됐어. 미국은 이미 80년대 대중화됐고 학교에도 70년대. 그러면서 이제 5단계. 일단 나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성별에 따라 평균 소득의 차이가 있다. 없다가 연가설. 그리고 바로 이제 T테스트, T 검정 통계량 얘기해주고, T 분포 좌우 대칭이면서 자유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T 분포, 이거는 우리 13주차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동일해요. 그래서 보시면 7단계하고 5단계 가설 검정의 공통점은 대부분 다 같아.
가장 큰 차이는 최대 오차를 설정하지 않고 마지막 5단계의 유의 확률, 실제 오차를 계산한다. 오차를 계산해 가지고 일단 내 주장이 맞는데 남녀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데 우연히 그럴 확률은 뭐 0.2%다, 뭐 20%다, 30%다. 이렇게 피그밸류를 써주는 게 5단계 방법이다. 자, 그래서 우리 12주차 첫 번째 가설 검정과 추정에서 가설 검정에 대한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연가설, 실제로 검정을 받는 가설을 연가설이라고 하고, 대립가설은 상호 배타적이면서 포괄적인 진술이라 연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되는 가설이고, 통계적 의사결정은 유의 확률에 따라서 연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하는데 보통 기각하는 데 쓰고, 유의 확률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연가설이 실제 참인데 연가설을 기각할 때 범할 수 있는 실제 오차가 피밸류이다. 네, 여기까지 우리 1차 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